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하은이에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우세요? 4살 아이의 순수한 인사에 500년 종갓집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4년 동안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500년을 이어온 안동 종갓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갓난아기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안동 하회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정씨 종갓집에서는 어김없이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상들께 차를 올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는 500년 종가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17대 종손 정만수, 오늘도 조상님들께 아뢰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고즈넉한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종손들의 영정이 촛불에 일렁이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정만수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조상과 후손을 잇는 끈끈한 유대의 시간 말입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며느리 서윤이 부른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이제 걸음걸이마저 달라진 몸으로 부엌으로 향했죠. 발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마루의 감촉이 온몸을 깨웠습니다. 드디어구나.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이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을 전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시댁 어른들의 은근한 눈치,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남편이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느껴졌던 조바심까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20주차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가 활짝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여자아이.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쁨은 당연했죠. 5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성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서울 본사로 올라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사 일로 주중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주말마다 안동으로 내려오는 생활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마음이 더욱 무거웠죠. 유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어머니랑 같이 가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정우성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난 후부터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서윤이 남편의 재킷을 정리해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싸늘했습니다. 남편조차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시아버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만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그 소식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버지, 아이가 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정우성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할지, 죄송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복잡한 얼굴이었죠.
정만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정씨 가문의 17대 종손으로서 18대를 이을 손자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아쉬움을 어쩔 수는 없었어요. 오후 늦게 서윤이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이 현관에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떠 있었죠. 어떻더냐? 별 이상 없다고 하지? 네, 어머님. 아이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대요. 서윤이 대답하며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선명하게 찍힌 아이의 윤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우리 아가 참 이쁘게 생겼구나.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묻어났죠. 남편 정만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드디어 정만수와 서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만수는 말수가 적었어요. 그저 묵묵히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볼 뿐이었죠. 서윤은 그 무거운 시선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이라고 하더구나. 한참 후에야 정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으려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네,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된 거지. 정만수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기쁨, 실망, 걱정,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들이 말이죠. 그날 밤 정만수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향 냄새를 맡으며 조상들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17대를 이어온 가문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산모 수첩, 기저귀 샘플, 초음파 사진, 그리고 아기 이름 후보가 적힌 메모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는 설렘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광경이었죠.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임신 9개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은이 어때요, 아버님? 하늘처럼 은혜롭게 자라라고 지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메모지를 정만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의 손은 들고 있던 찻잔에서 멈춰 있었어요. 초음파 사진 아래 희미하게 적힌 여아 추정이라는 의사의 메모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누가 지었냐?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요.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딸 이름을 왜 먼저 생각하지? 이미 여아로 거의 확정됐어요. 병원에서도 확실하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지를 집어들더니 초음파 사진까지 움켜쥐었어요. 그의 주먹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 낳겠다고? 목소리는 한기가 돌 정도로 낮았고 얼굴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참고 넘겼다. 병원에서 뭐라 했던 것도, 이름 정하는 것도, 분홍색 내복 싸운 것도 다 모른 척했어.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정만수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잠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어요.
순간 정만수는 식탁을 힘껏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그릇과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딸이야?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정만수의 눈에는 무서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혈통을 너희가 끊겠다는 거냐? 가문 끊을 X야. 정만수가 고함을 지르며 서윤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서윤은 부른 배를 안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17대째 이어온 정통 혈통이 끊어지는데 진정하라고? 정만수가 벽에 걸린 족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정씨 가문의 족보에는 모든 대가 아들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 아이 지워버려야 집안이 산다. 이년아. 그 순간 정만수가 서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정만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어요. 으악!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임신 9개월의 무거운 몸으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배를 감싸 안으며 쓰러진 서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그때서야 정우성이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문을 망치는 년, 당장 병원 가서 아들로 바꿔와. 정만수가 탁자 위에 접시를 집어들더니 서윤을 향해 던졌습니다. 서윤이 몸을 웅크리자 접시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우성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지만 정만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켜. 전현이 우리 집안 조상님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냐? 17대째 내려온 핏줄을 끊으려고 하잖아. 정만수가 또 다른 물건을 집어들려는 순간 서윤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아파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아니면 넘어질 때 다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아, 119 불러. 정우성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병원비도 아깝다. 어차피 딸인데. 정만수의 말에 정우성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정우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했어요. 그날 저녁 응급실로 실려간 서윤을 뒤로하고 종갓집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겨진 초음파 사진과 산산조각 난 그릇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조상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잘못했습니까? 500년 혈통을 지키려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지만 영정 속 조상들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만이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고 조산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의사의 질문에 정우성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신한 아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500년 종갓집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정우성의 거짓말을 들으며 서윤은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남편조차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서윤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우성 씨, 저 친정에 가서 출산할게요. 서윤이 퇴원하는 날 정우성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나, 그럴 필요까지. 필요 있어요. 아버님이 저와 아이를 원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변호할 수도 아내를 붙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아니에요. 우성 씨는 여기 계세요. 아버님 모시고 계셔야죠. 서윤의 말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지켜줘야 할 남편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서윤이 친정으로 떠나던 날 정만수는 대청마루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만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안 된다고? 가문의 먹칠하는 년이 알아서 나가는데 뭐가 안 되냐? 그래도 제 아내이고 곧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인데. 아이. 정만수가 정우성을 노려봤습니다. 딸을 아이라고 부르냐? 그건 그냥 남의 집 가서 살 애새끼일 뿐이야. 정우성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부산에 있는 서윤의 친정은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김순이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이렇게 야위고 기운이 없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 유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홀로 왔어? 서윤은 어머니 품에 안기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을 때마다 김순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미친 사람들이구나. 요즘 세상의 딸이라고 그런 짓을 해? 김순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어요. 엄마, 여기서 아이 낳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손녀 여기서 낳자. 그 집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이를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안동 종갓집에서는 정만수의 분노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간 것도 모자라 아예 연락도 끊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우성아, 당장 그년한테 연락해서 호적에서 빼라고 해.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500년 정씨 가문 족보에 딸 이름 올릴 순 없어.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해. 정만수의 말에 정우성은 경악했습니다. 호적에서 빼라는 것은 아예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정만수가 비웃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야. 가문을 끊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 정우성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시어머니 박영숙이 조용히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몰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거든요. 어머님? 서윤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유나, 미안하다. 박영숙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며느리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내가 저 사람을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정말 미안해.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시집살이를 하며 쌓인 한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낳아라. 우리 손녀 건강하게만 낳으면 된다. 어머님 고마워요.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차가워진 가슴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박영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의 완고함과 아들의 무기력함 사이에서 며느리만 희생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서윤은 친정에서 혼자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없는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00년 종갓집의 무게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뱃속의 아이였으니까요. 부산에 찬바람이 불어오던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서윤이 갑작스런 진통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지만 아이는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서윤이 어머니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김순이는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 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드디어 세상 구경을 하려나 보구나. 김순이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딸이 혼자 출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부산 대학교병원 분만실에서 서윤은 홀로 진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이 어머니 한 사람만이 곁에 있었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는데 서윤만 혼자였습니다. 으악, 아파요. 조금만 더 힘내. 머리가 보인다. 의사의 격려에 서윤은 마지막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서윤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힘차게 울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시댁의 냉대도 남편의 침묵도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이 작은 생명만이 전부였어요. 우리 하은이, 엄마가 지켜줄게. 서윤이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든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한편 안동에서는 정우성이 초조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눈치 때문이었어요. 우성아, 뭘 그렇게 들여다보냐? 정만수가 아들의 행동을 눈여겨보며 물었습니다. 정우성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년한테 연락하려는 거 아니지? 이미 끝난 일이야. 딸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만수의 차가운 말에 정우성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정우성은 몰래 서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성입니다. 윤희는 어떻게? 아, 사위야. 오늘 오후에 딸을 낳았어. 건강한 아이야.
김순희의 말에 정우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된 것이었어요. 비록 딸이지만 자신의 피를 나눈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병원이 어디인지. 부산 대병원이야. 그런데 정말 올 거야?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텐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몰래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우성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부산까지 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거든요. 하지만 갓 태어난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정우성은 회사 일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부산 대병원 신생아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성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 정하은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은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말 작구나. 정우성이 중얼거리며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우성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우성이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었어요. 산후조리 중이라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의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유나, 고생 많았어.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딸을 보러 왔지. 우리 하은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호적에서 빼라고 하셨다면서요? 서윤의 말에 정우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벌써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서 우성 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버님 편을 들 건가요? 아니면 딸을 지킬 건가요? 서윤의 질문에 정우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대답 못 하시는 거군요. 서윤이 실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유나, 좀 더 시간을 줘.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설득은 무슨 설득이에요? 2년 동안 설득 못한 걸 지금 와서 한다고요? 서윤의 말이 정우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결혼 이후 줄곧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아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하은이랑 둘이서 살 거예요. 서윤의 말에 정우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성 씨는 아버님과 사세요. 저는 제 딸과 살 거고요. 서윤이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우성이 급히 뒤따라가려 했지만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 가세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유나,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하은이는 제가 키울 거니까. 서윤이 병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우성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야 했어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만큼은 꼭 지켜줄게. 그 누구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500년 종갓집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안동 종갓집이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호적 등록 불어 통지서.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서류를 보는 순간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만수가 공식적으로 손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종갓집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하은의 정씨 가문 등재를 불허하며 종가족보에서 영구 제외함을 통지합니다. 서윤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버림받은 것이었어요. 유나, 무슨 일이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순이가 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본 김순이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미친 사람들이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 어떻게 하죠? 하은이는 정말로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는 건가요? 서윤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슬픔을 모르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으로부터 이혼 서류가 배달된 것이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온 서류에는 차가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 이혼에 동의해달라. 서유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정할 줄 몰랐거든요.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대신 하은이만큼은 제가 키울 거예요. 서윤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한편 안동에서는 소식이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0년 종갓집에서 손녀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외됐다는 소문까지 말이에요. 종갓집의 손녀라니. 참 기가 막힌 일이네. 그것도 서울서 온 며느리가 낳았다니 말이야. 아이고, 정만수 어른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그 며느리가 부산으로 도망갔다며? 안동 재래시장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500년 종가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거든요. 부산에서도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정우성으로부터 받던 생활비도 끊어졌고 친정 어머니의 작은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거든요. 서유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 저 뭔가 일을 해야겠어요. 무슨 일을?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찾아보려고요. 계속 이렇게 엄마만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유는 인터넷을 뒤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손뜨개 소품을 만들어 파는 온라인 공방을 발견했어요. 이거다. 서유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대학 시절 취미로 배웠던 뜨개질 실력을 살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은아 엄마 손뜨개 공방. 서윤이 직접 만든 쇼핑몰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밤새워 뜨는 모자와 목도리, 인형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참았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하은이, 엄마가 예쁜 옷 많이 사줄게. 서윤이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버지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란에는 이름 없이 안동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뭐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통 돌반지였어요.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하은이에게. 할머니가 미안하다. 이 반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돌반지란다. 비록 아버지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할머니만큼은 널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편지를 읽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이 몰래 보낸 것이었어요. 남편 몰래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반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비록 시아버지와 남편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적어도 할머니 한 사람만큼은 하은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순이가 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하구나. 다행이야. 하은이에게 돌반지를 끼워주며 서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엄마가 너를 최고로 키워줄게. 그래서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방긋 웃었습니다. 아직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더욱 열심히 뜨개질을 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작은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뜨개질 바늘 소리가 마치 희망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안동에서는 정씨 가문의 춘향대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제사였죠. 종손을 비롯해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충문에 올라가는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정만수는 새벽 일찍부터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상들께 올린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18대를 이을 손자 대신 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아버지, 충무는 다 준비됐습니까? 정우성이 한복을 입고 사당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문을 건넸어요. 읽어봐라. 정우성이 충문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7대 종손 정만수, 아들 정우성, 그리고 그 다음이 없었어요. 18대를 이을 후손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 이름이. 당연하지. 딸 이름을 조상님께 올릴 순 없어. 정만수의 단호한 말에 정우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정만수가 엄숙하게 충문을 읽어내려갔어요. 정씨 가문의 모든 후손들이 언급됐지만 하은이의 이름만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대 종손 정만수와 아들 정우성이 삼가 고아옵니다. 충문을 듣는 정우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종손님, 올해는 18대 후손 이름이 없네요? 아, 그게. 정만수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딸을 낳으셨다면서요? 요즘엔 딸도 후손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전통을 지켜야 해서 말이야. 정만수의 대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며 혀를 찼어요. 정우성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집을 나섰어요. 우성아, 어디 가냐? 정만수가 불렀지만 정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어느새 발걸음은 마을 입구의 작은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정우성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실수록 가슴속 응어리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정우성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전 병원에서 본 하은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딸의 얼굴이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정만수가 주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찾아 마을을 헤맸던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뭐 하냐? 집으로 가자. 아버지도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우성이 마주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술 기운에 평소보다 담대해진 목소리였어요. 술 마시고 헛소리하지 마라.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우성이 정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하은이요. 제 딸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우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500년 전통을 못 이어준다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성아, 술 깨고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말이에요. 정우성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라고 하셨나요? 제 의견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 제 아이를 아버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정우성의 외침에 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드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하은이가 여자라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요? 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으시다면 아버지 노릇도 그만두세요. 이 자식아. 정만수가 벌떡 일어서며 정우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주점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그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전부잖아요. 정우성이 뺨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하은이를 제 손으로 키울 거예요. 아버지 같은 고집불통으로 만들지 않을 거고요. 정우성이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정만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윤희가 서명한 이혼 서류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정만수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곧 안동을 떠날 거예요. 뭐? 부산으로 가서 하은이랑 윤이랑 다시 살 거예요. 500년 종갓집보다 제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정우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세요. 조상님들이랑 족보랑 함께 말이에요. 정우성이 주점을 나서자 정만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정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4살이 되어 또랑또랑한 눈을 가진 예쁜 아이로 자라났어요. 부산에서 서윤과 함께 살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결국 안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종손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일 밤 하은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 서윤은 하은이와 함께 안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은이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엄마, 나는 왜 할아버지가 없어?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만 없어. 어제는 친구가 할아버지가 사준 인형을 자랑하는 걸 보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엄마, 나도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은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순간 서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할아버지를 보여줄게. 종갓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집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어요. 하은아, 저 집에 할아버지가 계셔. 혼자 들어가서 이 편지를 드리고 와. 하은이가 연분홍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큰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에 정만수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정만수가 당황하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이거 드리라고 했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만수가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 이 아이가 어떤 핏줄인지 굳이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꾸만 물어보더군요. 왜 우리 가족에는 할아버지가 없냐고, 친구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만 없냐고 말입니다. 4년 동안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할아버지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하은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이제야 왜 낯이 익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우성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은이, 정하은이라고 했지?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정말 계셨구나. 아이의 순진무구한 기쁨을 보는 순간 정만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그때 정우성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뛰어왔거든요. 하은이? 아빠. 하은이가 정우성에게 뛰어갔습니다. 정우성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4년 만에 보는 딸은 이렇게나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빠, 우지 마세요. 하은이가 왔잖아요. 하은이가 아빠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 정우성이 딸의 손을 잡고 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이는 예의 바르게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하은이에요. 정만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4년 동안 거부해왔던 손녀와 처음으로 마주본 순간이었어요. 하은아, 할아버지야. 정말로 할아버지란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뺨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의 마음속에서 4년간 쌓인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하은이를 드디어 만나서.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너무 기뻐요. 이제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할 수 있어요. 하은이의 순진한 말에 정만수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4년 동안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못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를 안아주세요. 하은이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주저없이 손녀를 품에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기는 순간 500년 종손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정만수가 손녀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용서해 줄게요. 그 순간 정만수는 깨달았습니다. 500년 전통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종갓집에는
오랜만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4년 동안 못해준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커요. 궁궐 같아요.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그런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이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이란다. 5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집이야. 와, 그럼 저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서윤을 떠올렸어요. 하은아,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인사드리고 가자.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대문 밖에서는 서윤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걱정이 됐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면서 하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좋으세요.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셨어요. 하은이의 밝은 얼굴을 본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뒤이어 정우성과 정만수가 나왔어요. 서윤과 정만수가 4년 만에 마주 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버님. 정만수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유나. 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정만수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500년 가문이 뭐가 중요해. 이 귀한 생명을 발로 짓밟았으니.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늘처럼 은혜롭게, 정답게, 은혜롭게. 정만수가 손녀의 이름을 되뇌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은이가 있잖아요. 4살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정만수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유나,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 하은이랑 같이. 정만수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이 집은 하은이의 집이기도 해. 우리 정씨 가문의 18대잖아. 정만수의 말에 정우성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바꾸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이혼을.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억지로 시킨 일이야.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정만수가 정우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성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정우성은 서윤과 하은이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4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이었지만 서윤의 마음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유나, 내 마음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서윤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할아버지 집에서 아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서윤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모든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조금씩. 정우성이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종갓집 대청마루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앉아 연신 제잘거렸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정만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족보를 바라봤어요. 며칠 후 정만수는 족보에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씨 가문 18대 정하은. 비록 전통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며느리와 손녀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4년 동안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유나,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박영숙이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만수는 하은이와 함께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하은아, 여기는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야. 조상님들도 하은이를 좋아하실까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촛불이 흔들리며 조상들의 영정을 비췄습니다. 마치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종갓집 마당에는 하은이의 그네가 설치되었고 장롱위 족보 옆에는 하은이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500년 종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환한 웃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가족 모두의 보물이 되어 있었어요.